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마트로 향한 소비자들은 깊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선뜻 집어들 만한 게 없기 때문인데요. 뉴스에서는 솥값이 폭락했다고 하는데 정작 한우값이 떨어진 게 맞는 건지 체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열쇠구멍 모양의 언덕이 있습니다. 쌍둥이처럼 꼭 닮은 두 개의 언덕,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미스터리 M에서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최근 솥값이 폭락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최대 3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서 사람들로 붐비는 전통시장. 그중에서도 정육점 앞에는 제수용품과 설 선물을 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소고기 가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우들은 가격이 아직도 멀었어요. 떨어지려면. 예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0,000원 떨어졌다는데 네. 실제 사먹으면 모르지 우리. 한우 농가의 씨름도 깊어졌는데요. 한우 100여 마리를 키우는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지금 키운 지가? 요게 출하 시기 한 두 달 남은 거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소도 제값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암소 같은 경우는 못 받아도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해야 되고 지금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한 600만 원, 500만 원 선밖에 되질 않습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출하할 사람들은 많고 또 소비가 미처 뒤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큰 건데 코로나 시기 한우 가격의 강세가 이어졌고 소를 키우려는 농가는 늘었지만 침체된 경기 탓에 수요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한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에 약 355만 마리까지 늘었다고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솥값은 크게 하락해 6년 만에 폭락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송아지가 태어나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내다가 팔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2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송아지가 지금 1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임신된 소가 새끼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새끼 뵌 소를 지금 그냥 도축을 하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가 주인 입장에서는 송아지가 애물단지가 돼버렸는데요. 거의 한 마리당 제가 봤을 때는 한 150 정도 아마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이제 사료 원재료 값이 올랐고 근데 반면에 출하는 뭐 한 40%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한우 농가의 경우에도 이 솥값은 폭락했지만 사료값이 급등해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료값이 오르게 된 건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이죠.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배합 사료 가격도 전년 대비 약 26.9%나 오른 상황. 많이 올랐어요. 농장주들에 따르면 농가 운영에 가장 큰 차질을 주는 게 바로 이 사료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배합 사료거든요. 사료값이 거의 한 최근 4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옥수수도 들어있고요. 지금 이 가격이 다 오른 거죠, 지금. 콩 같은 것도 있고, 네, 보시면.
자, 이렇게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속값은 떨어지자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현재 한우 농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시장 경제 논리로다가 속값이 올라가면 고기값도 올라가줘야 되고 속값이 이렇게 폭락이 될 때는 우리 소비자 가격도 함께 이렇게 좀 내려서 많이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좀 사 먹을 수 있게끔 좀 쌀 때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많이 내려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이렇게 값이 폭락했는데도 소비자가 사 먹는 소고기의 가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국내 동양 최대 규모의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 한우 도매업체를 찾아가서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가격이? 이제 채끝도 있고요. 여기쪽에 여기는 이제 등심도 있고. 등심 1kg가 지금 여기서는 도매로는 작업해가지고 덩어리 고기로 그대로 나갔을 때는 키로에 뭐 12만 원씩 이렇게 나가요. 또 이런 사이에 있는 지방 제거를 다 해주고 하잖아요. 그럼 포장하고 하면은 지금 우리 뭐 한 16만 원, 17만 원 뭐 그렇게는 받아요. 같은 부위인데 키로당 도매가가 약 12만 원, 소매가가 약 17만 원, 5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지난해 말 도매 가격이 키로당 약 5만 4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4.5%나 하락한 상황.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은 7% 하락에 그쳤죠. 한우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도매가와 소매가의 변동률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요. 국내 소고기 유통 체계는 짧게는 3단계 그리고 길게는 8단계를 거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유통 단계별로 이제 수수료나 운송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도매 가격 하락에 비해서 이 소비자 가격에 바로 연동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소고기 값이 2배 내지는 3배까지 상승하기에 유통업체에서도 가격을 낮추지 모든 게 않는다고요. 다 올랐잖아요. 그럼 그런 계산도 해야지. 저희가 뭐 임대료는 뭐 안 내고 임대료 안 주고 하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소 불고기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나갔어요. 덩어리가 안 나가 지금. 다 가정집이가 이 명절 때고 이런 데는 다 특수부위만 참. 취재 결과 한우 뒷다리살도 도소매 가격이 키로당 가격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많이 올랐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한우 소비자 가격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전망이 값이 궁금한데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고자 하는 수요가 좀 줄었기 때문에 값이 떨어진 건데 결국에는 소비 쪽하고 연결이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는 타이밍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근데 이 시간의 문제인 거지 분명히 소비자 가격이 또 떨어지긴 할 거다. 당분간 한우도 가격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혼란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난장판이 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그 편의점 앞. 이 편의점이고요. 부서진 매대와 엉망이 되고 만 상품들은 악몽 같았던 그날의 흔적이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차가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늦은 밤 갑자기 차량 한 대가 편의점으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요. 심지어 카운터에는 점주까지 있었던 상황. 이거 뭐야? 아이고 지금. 역주행으로 이렇게 가게를 치는 것 보고 차 안에서 내리는 것 보고 소시라치게 놀랐어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아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막 심장이 떨리는데 하지만 이게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고 느낀 건 차량이 돌진한 직후였죠. 점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는 위협적으로 차를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왜 그래요, 저? 그만 있어요. 심지어 차에서 내리더니 점주에게로 향하는 운전자. 그만 있으라고요. 왜 그래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다가와 점주를 폭행합니다.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이 다급히 말리자 그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이 남성. 그의 폭력적인 행동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멈췄죠. 이 남성은 대체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때가 11월 14일 새벽인가 그랬는데 물건 하나를 사고 그냥 종이봉투 달래요. 종이봉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막 욕설을 하면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막 침을 뱉고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약 2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법이 바뀌어서 비닐봉투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시작된 폭력.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점주가 비상벨을 누르자 얼굴에 침까지 뱉고 말았다고요. 가게를 다 엎어버리느니 막 그래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 접수를 했습니다. 고소를 한 거죠. 도를 넘은 이 남성의 행동에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점주. 이후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남성이 몇 차례나 찾아왔고 위협을 느낀 점주는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건 당일 낮에 남성이 점주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밤 그 남성이 차를 몰고 등장합니다. 편의점 앞에 멈춰서 내부를 살피는가 싶더니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편의점을 향해서 돌진한 거죠.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면했지만 점주의 마음에는 아주 커다란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조그만 소리만 나도 막 수지라치게 놀라게 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사람 보니 무서워요. 이해할 수가 없는 범죄로 큰 상처를 입힌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가 이제 고소 취하를 거부하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보복 범죄로 인한 상해에 해당이 돼서 최대 50년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피해자가 홀로 일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돌진한 행위는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 이 남성은 현재 구속됐고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누군가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긴 이 행동.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다급하게 줄을 당기는 사람들. 무슨 일일까요? 땡겨. 꽉 잡아요. 곧 구명환을 붙잡은 한 여성이 보입니다. 어머니 일어설 수 있겠어? 이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 중간 부근에서 여성분이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풀려서 얼음은 거의 다 녹았지만 사고 당일 이 여성이 빠진 곳은 차디찬 얼음 속이었죠. 당시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저체온증과 무기력증을 호소했습니다. 오후 1시 32분쯤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구조대원들. 구조하기까지는 약 10분 내외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비교적 빠르게 구조된 덕분에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가 약 1.5m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이 안 닿다 보면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체온이 더 급격하게 떨어져서 더 위험할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어쩌다가 물에 빠지게 된 거죠? 다슬기나 같은 거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운동 삼아 한번 둘러보러 그래 간 거예요. 다슬기가 있는지 살피면서 얼어붙었던 강 위를 걷던 여성이 얼음이 녹아있던 중앙 부근에서 빠지고 만 건데요. 괜찮아요. 지금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진짜 아찔했죠. 생사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칫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한 상황.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10cm에서 15cm 정도가 되면은 이제 사람이 걷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두께라고 하는데요. 외관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얼음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늘어나는 얼음 깨짐 사고. 들어가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누군가 문 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 남성이 이를 다급하게 막아섭니다.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야심한 시각, 한 남성이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이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지는데요. 잠시 후 결국 잡히고만 남성.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아니 그렇더라도 달리기가 아니에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보세요. 문 열어주세요.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오세요? 시간하고 관계없고요.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문전박대하는 남성을 지나서 들어간 곳, 바로 자동차 정비업체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요? 아, 왜 그러세요? 내 집 내가 불법인데 궁금하게 하고 치마봐요. 위에서 촬영 다 했어요. 도장 작업. 그냥 공무집행 관할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 발생한 자동차 불법 도장 현장입니다. 자동차 도장 작업은 손상된 자동차에 도료를 칠해서 본래 차의 색상으로 복구시키는 걸 말합니다. 관리 감독이 취약한 시각에 불법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잠깐만. 얘 지금 이제 자동차과 도장 다니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장을 하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적발한 불법 도장 건수만도 62건입니다. 이런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 왜 단속해야 하는 걸까요? 벤젠이나 톨루엔 뭐 이런 것들이 함유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체 유해하고 그래서 이제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는 거죠. 단속의 이유는 바로 유해 물질 때문인데요. 야, 저 오염물질 날리는 거 봐라 저거.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길에서 다 이렇게 이러고 있어. 발생하는 게 휘발성 유기화물 중에서 톨렌의 경우 어지럼증,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하고 고농도로 노출되면 뇌 손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젠의 경우 고농도로 노출되면 현기증, 두통, 무의식 상태가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구청의 인허가를 받은 1, 2급 정비소에서만 도장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2달 후 제작진이 방문한 이곳 장안평에서는 발 닿는 거리 곳곳에서 불법 도장 행위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다 바꿔서 하잖아. 실내에서 다 하는 거 바꾸지. 방에서 바꿔야 이거 올라가 들어가고. 아, 불법인 줄 알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루어지는 무허가 도장 작업.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처벌 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상시 단속 체제로 불법 도장 행위를 억제해 나갈 겁니다. 금지된 것에는 이유가 있는 법.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어둠마저 삼켜버린 오래된 철창. 그렇게 무덤을 해놓고 문짝에서 보면 들어가면 문이 있어.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 쇠창살로 막혀 있어서 약간 좀 음침한 기운이 있고요. 토굴처럼 그리 생겨갖고 묻어놨대요 옛날에. 철창 너머 어둠 속엔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을까? 광주 광역시의 도심 한복판. 사람들이 그것의 존재를 알게 된 건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저 커요. 집덩어리 많을 거야. 아파트 여기 가면은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해놨어. 집채만한 크기의 무덤을 닮았다는 그것은 철핏 언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덕 위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게다가 그 언덕 옆구리에는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철창 하나가 달려 있는데요. 굳게 닫힌 철창문 안엔 대체 뭐가 있는 걸까? 감옥 같아요. 약간 감옥 문 같이 되게 닫혀 있는 듯한 느낌? 감옥 같다는 그곳은 볕 한 줌 들지 않아 밖에선 도통 용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언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같은 그곳엔 뭐가 있을까? 철창 너머는 정말 누군가 갇혀있기라도 한 걸까? 용기를 내 안쪽을 살짝 들여다보니 견고하게 돌로 쌓아 만든 석실이 보입니다. 그나마 볼 수 있도록 허락한 곳은 딱 여기까지. 그 이상은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요. 돌로 만들어진 벽과 바닥, 정교하게 깎은 네모난 출입구까지 꽤 공을 들여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
이 특이한 석실을 품은 언덕엔 또 다른 수상한 점이 있다고요. 이게 또 위에서 보면 모양이 약간 열쇠 모양 이런 구멍 모양을 좀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위에서 보면 열쇠 모양이다? 대체 어떻게 열쇠 모양이라는 건지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확인 불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서서히 그 형태가 드러나는데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자 열쇠 구멍 모양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게다가 그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무덤입니다. 마치 거대한 자물쇠 구멍 같은 모습이죠. 형태를 봤을 때는 좀 독특한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지금 주변에 이렇게 도랑이 지금 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분은 완만한 능선을 띠고 있죠. 그런데 이 고분 주변에는 도랑까지 있어 그 형태가 더 잘 보입니다. 그 크기도 어마어마한데요. 무덤의 길이만 무려 44m입니다. 얘가 옛날에는 논밭이었죠. 네? 논밭, 가수원, 폐밭이죠, 폐밭. 도굴처럼 그래 생겨갖고 묻어놨대요, 옛날에. 옛날에 유물들이 묻혀 있다고. 이 고분에는 유물이 함께 묻혀 있었다는 얘기. 그렇다면 이 철창문 안에 그 유물들이 숨겨져 있는 걸까? 93년도에 한번 1차 조사가 있었고 95년도 2차 조사가 당시에 무덤 주위에 그 도랑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원토목 토기나 뭐 나파른 토기 같은 데 유물들도 추도되고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30년 전 이 무덤이 발견됐을 당시 이미 상당수의 유물은 도굴이 돼버린 상태였는데요. 출토된 유물은 바로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출토된 유물 덕분에 이 고분 또한 삼국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전라도 지방에 거야 많이 있지. 한평 영광 그런 데 가도 다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고분. 여긴가 봐요. 여기가 유사한 형태의 고분이 이곳 전남 한평군에도 있는데요. 동그란 윗부분에 각진 아랫부분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만난 고분과 꽤 비슷한 열쇠 구멍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 건너 심상치 않게 발견되는 열쇠 구멍 모양의 고분. 이곳 전라남도 영산강 인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비슷한 형태의 열쇠 구멍 모양 고분만 해도 총 15개입니다. 왜 이 지역에서만 유사한 모양의 고분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걸까? 누가 도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걸까? 그냥 옛 어르신 무덤이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정확히 어느 분의 무덤인지는 모른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 무덤의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걸까? 고고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네, 우리 치는 악기 같아가지고요. 장고 같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장고분이라고도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일본에서는 이것이요.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편입니다. 근데 형태는 이게 일본 거랑 유사한데요. 4에서 6세기 사이 일본에서 유행했다는 무덤의 형식인 전방후원분. 우리나라에 있는 열쇠구멍 모양의 고분과 꽤 유사한 듯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현지 사람들이 만들었다. 일본 사람들은 또 일본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서로 한일 교류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 교류는 꾸준히 있어 왔다고요. 그래서 무덤을 만드는 방식 또한 닮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고분은 일본인이 우리나라에다 만든 무덤의 양식은 아닌 걸까요? 유물에서는 일본에서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이 지역에서 만든 것들이고요. 30여 년 전 장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인 나팔형 토기나 원형통 토기로 짐작해 봤을 때 이것들이 일본이 제작한 토기로 보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분은 분명히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게 분명하고요. 현지에서 쓰이던 부장품들이 안에 부장돼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사람이 죽은 뒤 시신과 함께 넣는 유물인 부장품은 바로 과거 마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다른 고분들과 장고분의 생김새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면 이렇게 무덤이 있고요. 뒤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자들은요, 이 마흔에 있는 현지 주민들이 백제를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백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만들었다는 분도 있고 한데요. 마흔 사람들은 그만큼 무덤을 다양한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고분을 만들었다는 마한 사람들. 특히 그들이 많이 만들었던 건 석실이 있는 무덤인데요. 그곳에서 발견된 이 유물들은 예전 마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지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무덤 형태만 비슷하지 안에 있는 유물이나 거기가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 정답은 당연합니다. 마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열쇠 구멍 모양은 마치 이 무덤의 비밀을 풀어주는 실마리처럼 보입니다. 그 열쇠를 상상하면 어디선가 장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듯 하죠. 이처럼 5,000년간 한반도에 남은 수많은 문화유산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갑자기 제보자의 차를 향해 돌진하는 차량. 급발진인 줄 알고 잘 놀랬고 그날은 운전도 못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황당하네요. 자, 파란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한테 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시야에서 사라졌던 차량. 갑자기 회전의 화물차 앞으로 나오더니 그대로 제보자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이렇게 온 거였어요?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수리비만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화물차가 사각지대에 걸린 거라고. 스파크가 먼저 가고 있는 건데 화물차가 스파크 뒤를 친 거다. 화물차가 사각지대에 있던 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승용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충돌에 당황해 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물차 사각지대 사고. 화물차는 차체가 높고 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때문에 일반 차량에 비해 사각지대 범위가 더 크고 더 넓은데요. 정말 사각지대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걸까?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화물차와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곧 사이드미러에서 사라지는 차량들. 안 보이네요. 네. 화물차 운전자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확인하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카메라라든지 센서를 통해서 주변의 사각지대를 인지해주는 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좀 더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잠하는 금물,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필수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 중이던 제보자. 일 보고 퇴근하는 길이었거든요, 새벽에. 이면 주차가 많은 주차장이라 크게 돌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그때. 뭐죠? 혹시 보셨나요? 살짝 소리가 나길래 누가 쓰레기를 버렸나 보다. 내려서 딱 보니까 사람이 껴있는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이요? 차 밑에 사람이 껴 있었다고요.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아직은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정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렇네요. 대체 왜 이 남성은 주차장에 누워 있었던 것일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핸드폰 같은 걸 떨어뜨리더니만 그걸 주우려다가 호당 넘어지더라고요. 어디 가서 누운 채로 그냥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인사사고로도 번질 수 있었던 상황. 다행히 취객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거라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시선으로 핸드폰을 제 눈높이로 해가지고 찍어본 거죠. 자, 제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운전석 높이에선
주차장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요. 블랙박스 영상과 비교해보면 취객이 누워있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게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던 취객보다 제보자의 과실이 더 큰 걸까요? 실제 운전자가 바라보는 각도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시야에 도저히 잡힐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과실이 더 내려갈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없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위 취객들로 인해 아찔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기분 좋게 술 마신 뒤 돌아갈 곳은 주차장이 아니라 집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몇 분 전 제보자는 외근을 가던 중이었는데요. 계속 공포의 연속이었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앞차가 멈춰서자 제보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하지만 결국 앞차를 추돌하고 마는데요. 그 후로도 계속되는 충돌. 너무 당황스러웠죠. 앞에 부딪힌 것만으로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뒤로 연달아서 꽝꽝꽝 하다 보니까 이대로 죽는가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이은 충격으로 인해 차는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육중 추돌 사고의 원인이었는데요. 첫 사고를 당하는 거였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고 안전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방 추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그 1위는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연휴.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예리한 분석으로 교통사고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경일 변호사의 몇 대 몇.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앞차량. 이 차가 즐거웠던 가족 모임을 끔찍한 악몽으로 바꾼다. 형은 왜 저렇게 괜찮아. 고속도로여서 앞차가 갑자기 그렇게 설 줄은 정말 몰랐고요. 심장이 좀 철렁했었죠. 사고 직후 가족 모두 통원 치료 중인데요. 이것보다 상대 운전자의 태도에 더 상처를 받았다고요. 아빠가 앞에 운전자분한테 가서 고속도로를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뒷목을 잡고 내리시더니 왜 갑자기 뒤에서 박냐고 오히려 화를 내셨대요. 100%는 자기가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들었어요. 상대방은 제보자 차량이 뒤에서 막았으니 제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이 7, 저희가 3 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쪽이 이제 다 책임을 물어야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이 100%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 차량이 제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급차로 변경 후 급정지한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상대 차량 급차로 변경 인지할 수 있는 지점부터 제보자 차량 지점까지 약 30m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시속 90km 진행하는 차량 정지할 때 필요한 거리가 적어도 50m 이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습니다. 안전거리 의무, 전방주시 의무 제보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급차로 변경 후 급정지로 제보자 차량 교통을 방해한 상대 차량 과실 100%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맞는 첫 설인데요. 고향 가는 분들이 늘면서 귀성길 역시 많이 막힐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8시간 40분, 목포까지는 8시간 반, 강릉까지도 5시간 넘게 걸릴 거라고 하니까요. 고향 가는 길 무엇보다 안전 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의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눈이 내린 강원도 동해를 찾았습니다. 바다도 산도 눈으로 덮인 강원도. 눈의 왕국인 지금 이곳에 겨울철에 동해안 별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좋다. 바로 이 맛이. 아니, 뭘 드시는 건지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요. 보글보글 한눈에 봐도 얼큰해 보이는 탕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탕이길래 속이 확 풀리는 그런 소리를 낸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예요? 곰칫국이죠? 곰칫국이요? 예. 이게 술 먹고 해장하는 참 맛있어요, 이게. 국물 맛이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맛이 있고, 이게. 오늘의 주인공은요. 동해안 못난이 생선들인 도치, 장치, 그중에서도 제일 못생긴 꼼치입니다. 이렇게 비늘이 거칠고 검은색인 게 수컷이고요. 진짜 못생겨. 암컷 꼼치 보시면요. 핑크빛의 매끈한 피부를 가졌죠. 동해안에서는 곰치, 또 서해안에서는 물텀벙이, 남해안에서는 물메기, 이름도 참 다양하게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하나, 꼼치입니다. 꼼치탕은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꽁꽁 온몸을 녹이는데 이 꼼치탕만한 게 없다고요. 국물 한 술 뜨자마자 아유. 탄성이 절로 나오죠. 속이 확 풀립니다. 바로 이 맛이.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드시네요. 좋다. 그러니까 시원하다, 야. 꼼치탕의 시원한 앞에서는 남녀 불문. 땀이. 나 진짜 너무 맛있어요. 땀이. 예.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시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즘 감기 걸려갖고 좀 막 그랬는데 완전 칼칼한 목이 다 쓸어 나가는 것 같아요. 시원함의 비밀은 이 살에 있는데요. 꼼치는 기름기가 적은 저지방이라서 그 자체로도 담백해서 시원한 맛을 낸다고 하네요. 홍게 대게를 먹고 게살을 먹고 살기 때문에 번질번질하게 윤이 납니다. 맛있는 건 맞네요. 원래는 대게잡이 선원들이 먹기 시작하다가 그 맛이 워낙에 시원해서 널리 알려진 거죠. 이 꼼치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무와 김치만 넣어줘도 그 맛이 훌륭한데요. 잘 안 드셨는데 뱃사람들은 배에서 일하니까 이걸 이제 술국으로 김치 넣고 이렇게 이제 끓여서 이제 이렇게 드셨던. 맞습니다. 꼼치탕에는 이 김치가 필수인데요. 맑은 탕으로 끓여도 이 김치를 씻어서 또 넣는다고요. 강원도 꼼치탕의 특색이죠. 김치를 넣어서 더욱 개운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건데요. 여기에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고요. 흐물흐물한데 그래도 싱싱한 건 이렇게 탱글탱글한 게 있어요. 근데 싱싱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막 끓잖아요. 이게 살이 다 흩어지고 풀어져요. 사장님만의 원칙, 속이 확 풀리는 시원한 꼼치탕에는 갓 잡아온 생물만 쓴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처음에 곰치 먹어야 속 풀었다는 소리 듣죠. 네, 맛있는 게 먹는 법이 있어요. 살보다 여기 껍질. 아니 이게 뭐죠? 너무 궁금한데요. 강원도 겨울 별미 계속 이어집니다. 빨리 줘. 주문진 생선구이 고수들의 생선 맛있게 먹는 방법. 보세요. 생선 껍질에 밥과 젓갈을 야무지게 곁들이면 정말 맛있다. 이 껍질의 정체는 바로 이면수어였습니다. 이면수어는 껍질이 특히 맛있는 생선이죠.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이면수어 껍질 싸먹다가 천석궁까지 망했다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라고요. 껍질이 고소하고 씹는 맛이 너무 식감이 좋아요. 그 이면수 껍질 하루 뿌려 구워서 엄마가 많이 줬어요. 37년의 세월 동안 자매는 함께 생선을 구우면서 계절마다 사람들에게 동해바다의 참맛을 전해줬습니다. 특히 요즘 제일 맛있는 건요, 이 이면수어와 볼락이라고 하네요. 그 맛이다. 막걸리를 부르는 맛이야. 알 것 같아요. 생선구이 어떤 맛인가요? 촉촉하고 입에 착착 붙어요. 네.
자, 생선구이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요거 이면수 요거 껍질 여기다가 밥 써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이번에는 이면수어 껍질에 청어알젓까지 얹어 먹습니다. 엄청 고소하다. 오, 이게 바로 원조 밥도둑이죠. 이면수어 쌈밥인데요. 이면수어는 커야 맛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쌈도 크게 나오니까 더욱 좋겠죠? 탁월한 선택입니다. 동해의 겨울별미, 생선구이를 먹으러 온 손님들로 이미 가득합니다. 생선구이라고 다 똑같은 구이가 아닙니다. 이제 소금 뿌려서 일단은 냉장고 보관했다가 다시 구울 때 물로 한번 씻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우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물로 그냥 소금 뿌려서 구우면 얘가 다 부서져 버려. 노릇하지만 촉촉하게 구울 수 있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내공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더 맛있는 생선구이겠죠? 자매가 이렇게 35년 세월을 함께했지만 성격은 서로 다르다고 쟤는 하네요. 좀 여성스럽고 나는 좀 아닌 거는 좀 팍팍하고. 아니 근데 성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38년이나 같이 일하셨어요? 네, 잘 싸워요. 그래도 거의 다 맞는 편이에요. 생계를 위해 생선 장사를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이 자매는 그렇게 다시 동해의 생선들과 함께 주문진항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녀들이 말하는 주문진만의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력이 일단은 공기가 좋고 신선한 이 해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자부심 갖고 제가. 추워서 더 맛있는 동해바다의 얼큰함과 고소함을 느껴볼 수 있는 먹자포구였습니다. 세상을 뜨겁게 달군 핫한 이슈를 추적한다. 이슈의 모든 것, 모닝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지하철에서 바뀐 이것입니다. 지하철을 갈아탈 때 한 번쯤은 들어본 음악이죠? 익숙해요. 네. 환승할 때마다 흘러나오던 음악, 얼씨구야가 14년 만에 바뀝니다. 대체 어떤 곡으로 바뀌는 걸까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듯 새로운 환승음악, 제목은 풍년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좀 힙한 것 같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요. 제 알람 소리로 하고 싶을 정도로 밝은 것 같아요. 반응이 좋네요. MZ세대의 취향마저 저격한 풍년은 국악계의 쇼팽이라 불리는 박경환 씨가 작곡했는데요. 풍년은 원래 환승음악으로 만든 건가요? 풍년은요, 경기 민요 풍년가를 재해석해본 곡인데요. 저의 창작 선율을 더해서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구조로 만들어본 곡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지하철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영광이죠. 뿌듯하고. 네. 그나저나 지하철 환승음악은 왜 바뀐 거죠? 이번에 변경되는 환승 배경음악은 국립국악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분들께 심리적 안정과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환승 안내방송 배경음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곡을 후보에 두고 온라인에서 치열한 투표가 이뤄졌는데요. 1번 후보는 맑은 날입니다. 다음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세 번째는 여행인데요. 다음은 아쉽게 2등을 차지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풍년. 이제 얼씨구야를 보내고 풍년으로 환승할 시간입니다.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동물병원에 없던 게 생겼다는데요. 대체 뭘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꼭 한 번은 가게 되는 동물병원. 이곳에 작년엔 없었는데 1월 5일부터 생겨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보험? CCTV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할인 제도 같은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생겨도 좋겠지만 새로 생긴 건 바로 가격표입니다. 진료비를 동물병원에 게시하기 시작한 건데요. 반려견 3마리를 키우는 제보자는 진료비 때문에 소가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귀가 안 좋으니 검사를 몇 가지 해보고 나올게요 하고선 단순히 웨이염인 것 같다라고 하고 먹을 약 일주일치와 연고를 주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와서 기다렸는데 청구된 돈이 16만 원 정도 나왔었죠. 간단한 진료와 검사비만 16만 원. 치료하기 전에 얼마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총 진료비가 500만 원이었는데 뭐가 500이고 왜 500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냥 그 상황에서는 애가 당장 죽을 상황이니까 일단 알았다고 그러고 수술을 했던 적은 있어요. 진료비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진료비 폭탄을 맞은 반려인도 많았습니다. 동물병원 피해 조사에서 상위를 차지한 건 진료비에 관한 거였죠. 그래서 진료비 고시제가 시작된 건데요. 당연히 좋죠. 병원마다 틀리니까 가격표 딱 정해졌으면 다 좋죠. 정확한 명시가 돼 있으면 저희가 일단 알아보기 되게 편하고 좋죠. 2인 이상의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고 중대 진료를 할 경우에는 가격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요. 행여나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진료비 게시를 하고 있다는 한 동물병원. 손님들은 진료비 가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뀐 모습 어떤가요? 좋은 것 같아요. 투명하게 가격이 표시돼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투명성이라든지 알 권리라든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검사를 얘기를 안 하고 하다 보면은 분쟁의 소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생긴 가격표,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법 변화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 구청에서 벌어진 오픈런입니다. 오전 9시 문이 열리자마자 구청 안에 줄 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슨 일이죠? 해외여행 가려고 왔는데요. 여권 발급하러 왔습니다. 여권 날짜가 지나서 갱신하러 다 왔어요. 바로 여권을 신청하는 줄인데요. 대기 시간만 무려 2시간인 날도 있어 1시라도 빨리 발급받으려면 구청 오픈런은 필수랍니다. 여기에 한 8시 50분쯤 도착하려고 왔는데 그래도 10분 정도 넘게 계시더라고요. 미리 여유를 갖고 좀 갱신하려고 일찍 왔죠. 1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더라고요. 저녁 6시에 다시 찾은 구청. 아직도 불이 환한데요. 구청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녁 8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 한 번 갔다 왔는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후 5시에도 대기자가 31명. 어마어마하네요. 대체 하루에 몇 명이나 오는 거죠? 지금 많으면 하루에 300~400건 이상으로 오고 있어요. 작년 코로나 처음 시기로 비교했을 때 지금 통계상 한 4배 정도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해외 여행객이 폭증한 건데요. 6월엔 126만 명이던 해외 여행객이 12월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덕분에 귀한 몸이 된 여권, 빨리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기존에 여권 있으셨던 분들은 굳이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긴급 여권이라고 비전자 여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청하시면 30분 이내로 저희가 바로 발급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왕복 1회밖에 사용을 못하는 여권이고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설레는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여권. 발급까지 열흘 이상 걸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평년과 비슷한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네, 한낮에는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질 전망이지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는 탁할 걸로 보입니다. 네, 따뜻한 물 챙겨 드시면서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온기가 필요했잖아.